불쌤의 후다닥 세계사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무굴 제국의 발전과 인도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 그리고 시크교를 비롯한 인도 이슬람 문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초 바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방면으로부터 북인도로 진출해서 델리를 점령하고 왕조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무굴 제국의 시작이죠. 이 바브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쪽은 북에는 티무르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모계 쪽으로는 칭기스칸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몽골의 후예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티무르도 자신을 몽골의 후예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몽골이 인도를 점령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무굴 제국을 세웠던 바브르의 손자 아크바르 황제 때 무굴 제국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인도 중부지방에 높은 고원이 있죠. 데칸 고원. 이 데칸 고원 지역부터 데칸 고원 이남을 제외한 인도 중북부 지방을 대부분 통일을 합니다. 아크바르 황제가. 그리고 그는 관료제와 지방 행정기구를 정비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서 관용적인 종교 정책을 펼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들은 지배층은 이슬람교지만 대부분은 힌두교지 않습니까? 이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관료로 임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왕조들이 델리 술탄 왕조들이 수행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너희들의 종교의 자유는 인정해 주겠다. 대신에 인두세를 내라 라고 했던 지즈야라는 게 있었죠. 이것도 일종의 그 융합 정책으로 관용 정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아예 폐지해 버립니다. 아예 이렇게 타 종교인에게 부과하던 세금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종교적인 차이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어졌다. 완전히 많이 평등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그 힌두교도들과 혼인 동맹을 통해서 힌두 세력들을 포섭합니다. 자신도 그 북인도의 그 토착 세력이었던 라지푸트족의 왕비를 맞이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혼인 동맹으로 관용 정책으로 융합 정책으로 세력을 키워갔던 임금이 아크바르. 17세기 후반 무굴 제국은 아우랑제부라고 하는 황제의 등장으로 최대 판도의 영토를 만들어 갑니다. 그 데칸고원을 넘어서 인도 남부 지역까지 대부분 차지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스리랑카 지역하고 인도 남부 일부 지역을 빼고는 완전히 지금의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을 다 통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지역 일부까지 다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펼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다시 걷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세금을 걷지라고 생각하다가 바로 이슬람교가 아닌 비이슬람 교도들에게 걷던 인두세 지즈야를 부활시킵니다.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겠죠? 이슬람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거죠.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고 이교도 등을 탄압하고 세금을 부활시키고 이러니까 비이슬람 교도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시크 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데칸고원 중심의 그 힌두 교도들은 마라난타 동맹이라는 것을 마라난타족이 이제 마라타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또 저항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라타족인데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가장
최고의 판도를 이뤘을 때 이제 전성기가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양 여러 세력들이 이 등치 큰 인도를 한 번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도의 분열을 틈타서 세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굴 제국의 쇠퇴는 가속화된다. 무굴 제국 시기 인도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델리라든가 아그라 같은 도시는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죠. 특히 직물 생산이 발달해 있었는데요. 무굴 제국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면직물 산업이 엄청 발달했던 겁니다. 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인도의 면직물은 양과 질, 수출 규모 면에서 단연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랑제보 황제 때는 면직물을 중심으로 세계 섬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등 해외 무역을 크게 확대시켰던 거죠. 이러한 직물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상대로 하는 인도양 무역으로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하지만 15세기 말부터 포르투갈 상인을 비롯한 유럽 세력들이 동남아시아의 그 향신료를 찾아서 인도양 무역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투어 세력 다툼을 하면서 점차 무역의 주도권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상인들이 막 경쟁적으로 빼앗아가는 거죠. 아, 한편 델리 술탄 왕조와 무굴 제국과 같은 이슬람 왕국과 제국이 인도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슬람 문화가 널리 퍼집니다. 인도의 전통적인 힌두교 문화와 융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인도 이슬람 문화. 인도 이슬람 문화의 종교적인 특징, 발전하게 된 그 사례가 종교적인 사례는 시크교입니다. 시크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절충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우상 숭배와 카스트 제도에 의한 신분 차별을 반대하면서 유일신, 이건 거의 그 다신교 국가였던 인도 사회에서 유일신 신앙은 이슬람교에서 이제 왔다라고 봐야겠죠. 이 유일신에 대한 믿음과 인간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그 힌두교도의 그 직업적인 구분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실천해라. 뭐 이런 교리를 바탕으로 이제 세력을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해 갔습니다. 어, 이 시기의 언어는 공식 언어는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어와 아랍어와 인도의 고유 언어, 그러니까 힌두어를 바탕으로 해서 페르시아어와 아랍어가 막 섞여 있는 우르두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문서나 외교문서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었죠. 이 우르두어는 지금도 이 파키스탄의 국어로 나란말로 되어 있고요. 인도에서도 공용어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면에서는 인도의 전통적인 양식과 페르시아의 세밀화가 조화를 이룬 무굴 회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건축면에서는 아크바르 황제 때 건설된 이후에 계속 중축되면서 겉보기에는 견고하고 딱딱한 요새처럼 보이지만 내부 구성이 아름답고 화려함의 극을 이룬다고 알려져 있는 아그라성, 그리고 델리의 붉은 성, 수도였던 델리의 붉은 성, 그리고 샤자한 5대 황제였던 샤자한이 자신의 왕비였던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웠던 묘당 타지마할 등이 대표적인 인도 이슬람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타지마할은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도명 지붕에
뾰족한 아치 뭐 이런 것은 이슬람 스타일이라면 인도 양식의 연꽃 문양 그리고 그 주돔 옆에 작은 탑 차돌이라고 하는 작은 탑을 세우는 인도 양식 뭐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 있는 거죠. 타지마할 지도에서 좀 살펴보자면요. 바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바브르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방면에서 들어와 가지고 델리를 점령하고 세운 나라 무굴 제국. 그런데 바브르의 손자 아크바르 황제 때 이제 세력을 점차 넓혀서 데칸고원 이남 지역을 제외한 인도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 그랬다가 이제 아우랑제부 황제 때 이제 데칸고원 이남까지 완전히는 아니고 남부 일부를 빼고 인도 남부 일부를 빼고 대부분 장악함으로써 무굴 제국이 사실상 오늘날의 파키스탄과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 일부 지역까지 다 차지하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이거 녹음이 안 돼가지고 녹화를 했는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아시다시피 두 번째 녹화하다 보니까 좀 지겨웠습니다. 그래도 요 두 번째 하니까 시간은 덜 걸리네요. 빨리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셈의 후다닥 세계사 24번째 끝.